네,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화요일 한겨레 뷰리핑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권태호입니다. 그리고 하영 기자. 예, 안녕하세요. 정치부 하호영 기자입니다. 예, 김한나 변호사님. 네, 하나밖에 없는 변호사 김한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오늘 화요일에는 한겨레 김한 기자가 오는 날인데 지금 도로 사정 때문에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한 10분쯤 뒤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마 오늘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전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 오늘 출근길이 무척 어려우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지하철은 열차를 추가로 투입하고 심야 운행 시간도 새벽 2시까지 연장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속한 해결을 바랍니다. 하영 기자는 오는데 어려움 없었어요? 저는 집이 산 네. 아래입니다. 바로 산 아래여가지고 사실은 아마 저하고 비슷한 경험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빙판길인 경우가 또 있으셨을 거예요. 저는 내려오면서부터 네. 고난이었는데 조심해야 되겠네. 네네네. 근데 마을 버스가 다녀가지고 사실은 버스 파업이 전격적으로 풀렸나 이런 생각은 했거든요. 다니셨어요? 네, 마을 버스는 다니더라고요. 아마 마을 버스는 서울 시내버스 노조하고 다른. 예. 그래서 아마 저처럼 마을 버스 타신 분들은 다 방심하셨을 거예요. 연대 파업할 수도 있는데 안 하셨네요. 네네네. 그래서 근데 막상 이 시내 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버스가 하나도 안 다니고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저처럼 마을버스 타고 내린 분들이 정류장에 다 모였거든요. 근데 줄을 서서 택시를 하나씩 잡으시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네. 전철까지 못 가고. 예. 동병상련. 예. 근데 택시가 또 없어요. 택시 없죠. 네. 오늘 같은 택시 없죠. 버스도 그래서- 없고 택시도 없는 거지 지금. 예. 그래서 아마 김한 기자도 지금 발 동동 구르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운이 좋아가지고 운이 좋아서 사실 택시가 좀 잡힐 만한 곳으로 좀 뛰어갔습니다. 안 그러면 늦었을 거예요 아마. 여기 운 좋은 대단하네. 세 명과 안 좋은 한 명? 조금 이따가 좀 놀려. 네. 예. 저는 그냥 전철만 타고 오니까 그냥 왔는데. 예. 힘들었습니다. 예, 소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젯밤 늦게 결론이 나온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의 김병기 전 원내대표 제명 결정, 그리고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5년 구형, 그리고 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만남 소식 등을 전해드리고 2부에서는 이춘재 한겨레 논설위원과 함께 정부가 어제 발표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관련 법안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민주당 윤리심판원 소식부터 가죠. 어제 밤늦게 나왔습니다. 거의 11시간 넘어서 나왔던 것 같은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결국은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제명 징계를 결정을 내렸어요. 예, 어제 저녁 때 지도부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오늘 퇴근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연락이 왔고요. 실제로 밤 11시 9분에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심의 안건에 대해서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말하자면 김병기 전 원내대표,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의는 실제로 9시간 정도 열렸고요. 김 전 원내대표의 13가지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살피고 소명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제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 한동수 원장이 원래 판사 출신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이 굉장히 이제 온화한 성품이지만 이게 굉장히 좀 단호하다는 평을 많이 받아서 원래 이 상당히 강한 결정이 나올 거라는 예상은 좀 하지 않았었나요? 예, 두 가지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한동수 윤리심판 원장이 윤석열 정부 당시의 감찰부장이기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갈등을 겪기도 했고요. 이 한동수 원장 자체가 정무적인 판단보다는 굉장히 원칙적인 그렇죠. 판단을 하는 분이어서 일단 굉장히 시간이 길어질 것이다. 이 절차를 다 따져야 하니까. 하지만 아주 강한 조치가 나올 것이다라고는 예견이 돼 있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자신의 의혹을 대부분 다 부인하거나 또 징계 시효라고 하나요? 네.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그런 주장을 폈죠. 사실 당 전체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해명을 할 수가 있는데 시효 얘기를 할 거라는 생각 못 했거든요. 왜냐하면 시효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명분이 사실 그만큼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지었지만 시효가 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논리이니까요.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징계 시효가 소멸됐다라는 주장과 함께 대부분의 의혹도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쿠팡 쪽과의 고가 식사 그리고 제주 호텔 숙박권 수수를 한 혐의 뭐 이런 이 의혹에 대해서 고가 식사나 숙박권 수수는 내가 빼고 나머지는 해명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징계 시효가 소멸됐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이 지금 당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징계시효 얘기를 한 건 좀 당황스럽고 저는 사실 시윤리심판위원도 하고 그리고 다른 그런 뭐 협회나 이런 데서 이제 윤리심판위원이나 감사 역할을 좀 해요. 그러면 이제 시효 주장을 꽤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거는 뭐냐면 시효 주장은 사실 상황을 인정한 거죠. 범죄 사실이나 그렇죠. 징계 사유에 대해서 인정하고 시효를 주장하거든요. 근데 시효 주장을 했을 때 솔직히 심판위원 입장에서는 되게 괘씸죄가 들어가요. 왜냐면 이건 법이 아니니까. 형사처벌이 아니잖아요. 징계인 경우에는 보통은 사실 그 내용 그 내부의 문제에 대한 뭐랄까 그 결과물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아쉬운 점이 좀 있고요. 그리고 징계시효가 뭐 도가된 것이 있고 도가되지 않은 것이 있잖아요. 아는 것으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어저께 결과적으로 뭐 제명을 이렇게 결과로 안건으로 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에서는 빠르게 스스로 좀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입장은 모두 이구동성이고요. 안 그렇다면 뭐 당대표의 뭐 비상 징계 결정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3년이라는 게 징계 시효는 굉장히 짧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면 2022년 지금 1억 공천 헌금도 징계 시효가 지난 건가요? 그 2022년이니까. 그렇죠. 지난 거죠 지금. 근데 이제 법상 그러니까 법적인 징계시효, 공소시효는 훨씬 더 공소시효가 많이 남아있기 남아있겠지만. 때문에 그게 만약에 기소가 되거나 그게 뭐 형사처벌로 나간다면 그것 또한 징계 사유가 다시 내릴 수 있죠. 네. 예. 이것에 대해서 그 한동수 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시효가 완성된 사실들, 방금 말씀하신 이 수수 의혹이라든가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시효가 지났으니까 판단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징계 양정의 참고 자료가 된다. 이것이 대법원 판례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죄, 무죄를 가르는 데 있어서 징계 시효를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제외한 다른 이 죄가 다른 혐의에 대해서 참고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고 그리고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다른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은 완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듭 참고 자료가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제명 처분 정당하다 이렇게. 그리고 보통 대부분의 징계 사유에 품위 유지들이 있어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사실 우리가 지금 형사 재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윤리 심판 관련돼서는 정치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감정 그거를 좀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점들이 좀 고려가 될 것 같습니다. 당에도 지금 엄청난 손해를 끼쳤죠. 네. 결과적으로. 근데 일단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재심 청구 그 과정을 다 밟는다는 거죠. 그 어제 12시가 넘어서 자정이 넘어서 이제 본인 그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 하나를 올렸는데요. 즉시 재심 청구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뭡니까? 라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기자들은 여기서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이야기에 좀 주목을 했고요. 잔인하다라는 본인의 평가가 어떻게 내려진 것일까에 대한 추론도 좀 했었거든요. 한 달을 기다리면 뭐가 달라지는 거죠? 아마도 본인이 이 수사 과정에서의 소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이 아닌 외부의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추론을.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잔인한 이유가 뭡니까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만큼의 본인에 대한 반발심인데요. 당 내부 이야기는요. 정말 이렇게까지 잔인한 것에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버티는 이유가 뭘까?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추론을 합니다. 예를 들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말 뭔가 갖고 있는 거 아니냐.
끊임없이 여의도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게 그렇죠. 녹취와 관련된 녹취. 얘기거든요. 정말 강선우 의원만 했을 것이냐라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 때문에도 사실은 어제 새벽 오늘까지도 좀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예. 물론 저 13가지 의혹이 있고 그 의혹 하나하나 중에는 좀 억울한 거라든지 예. 또는 본인이 판단하기에 이건 사실이 아닌 것들이 섞여 있겠죠. 예. 섞여 있겠죠. 뭐 모든 의혹 관련이 대부분 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나온 것만으로도 당에 끼친 손실 그리고 국민에 끼친 실망을 고려할 때는 이렇게 나온 건 좀 실망스러운 행동이긴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제 말하자면 초재선 말고요. 좀 중진급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실제로 중진급 이상 중에서는 김병기 의원의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돼 있느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중진급 이상들은 이 총선 의혹이라든가 이 관련된 보좌진과의 의혹들이 본인들한테는 이 여의도 안에서는 좀 익숙한 문제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소문이 아니라 사실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버티는 것이 아닐까라는 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좌관 갑질이야 뭐 그렇다 하더라도 예. 이게 공천 헌금 수수에 대해서 최소한 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묵인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동정론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이제 예, 법적인 부분이 있는 거니까. 네네네 그렇습니다. 지도부가 결국에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는군요. 예. 어떻게 지도부가 결정을 내릴 수 있죠? 이제 비상징계 절차만 남았습니다. 이 비상징계 절차는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요. 제명 처분을 의결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문제가 이제 좀 남아 있습니다. 그 의원총회의 결정을 받아야 하는지 받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의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만 일단은 중요한 건 정청래 당대표가 비상징계를 하느냐의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지금 아마 정청래 당대표의 지금 이 시간이 그 9시 40분 정도 됐으니까요. 최고위원 회의 진행 중일 텐데요. 아마 비상징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거와 관련된 내용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 네. 그 윤리심판원의 제명이거나 비상징계 당대표의 비상징계로 인한 제명이거나 어찌되었건 당 소속의 국회의원의 신분에 대한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법 33조에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원총회를 통해서 국회의원 2분의 1의 찬성이 있어야지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선우 의원 때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죠? 강선우 의원님 같은 경우는 사실 본인이 탈당을 했기 때문에 탈당 이후의 제명은 이제 사후적인 제명이었죠. 네. 그럼 지금 같은 경우도 사실 만일 이제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탈당을 했다면 그 제명 과정이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됐을 텐데 네, 맞습니다. 지금 탈당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총회도 거쳐야 되는 이런 과정이 생긴 거군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탈당을 했으면 제명 처분에 대한 보도는 나오지 않아도 되는 정도 그렇죠. 수준입니다. 네.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수준이기 때문에요. 다만 이제 절차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요. 그래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일단 재심 청구를 했고 윤리심판원이 그 재심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도부 일부에서는 이 재심도 받아주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좀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1, 2주가 더 미뤄지게 됩니다. 윤리심판원 입장에서는 재심 청구를 안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럼요. 맞습니다. 그거는 정식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예. 재심을 하면은 당연히 그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되고, 근데 저는 좀 아쉬운 점이 오히려 김병기 의원께서 스스로 좀 이게 한 달 정도 아니면 또는 시간을 좀 확보하고 싶으셨다면 스스로 탈당을 하고 좀 바깥에서 형사 수사를 받으시면서 혐의를 좀 어느 정도 충분히 입증을 하고 그랬더라면 이런 좀 잔인한 결과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어찌되건 동료로서 동지로서 같이 긴 세월을 같이 했지 않습니까? 의원들도. 그럼 그 상황에서 이 제명 의결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잔인한 행동이거든요. 서로에게 잔인한 행동일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물론 잘못된 것은 도려내야 되고 그 불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처분을 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잘 부드럽게 흘러갈 수 있는 결과 서로가 좋은 절차가 있지 않았었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일단 그 방식은 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말씀드리는 순간 김한 기자 막 도착했습니다. 아, 택시 잡으셨습니까? 예, 예. 아 버스가 안 다녀갖고 네. 몰랐네요. 네. 예, 숨 좀 돌리시고요. 네, 길도 예. 안 좋고. 예.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관련 소식인데요. 경찰이 김병기 강선우 의원 공천 헌금 관련 의혹 수사에 좀 속도를 내고 있죠. 예, 그 이번 사안을 두고 이 공천 헌금 수수 의혹 사안을 두고요. 경찰을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사실은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검찰 개혁 그 다음에 검찰청 해체하면서 경찰에 대해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까지인지 봐왔거든요. 그런데 이 공천헌금 와중에 사실은 여러 가지로 수사 무마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좀 노정이 돼서 어제 그제 그대로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그것이 드러난 상황이어서 경찰들도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죠. 그 공천헌금 1억을 준 혐의 이것과 관련돼서 김경시 의원 PC를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갖고 있는 아이폰을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김경시 의원 PC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흔히 말하죠 밀었다고 하죠. 깡통. 예, 예, 그렇게 된 상태고요. 그리고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비밀번호를 협조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옛날에 벌어졌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하던 방식. 한동훈 네. 스탠다드. 네. 예, 그래서 사실은 경찰이 지금 자초한 거 아니냐. 물론 이제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 왜냐하면 김경시 의원도 그렇고 강선우 의원도 그렇고 본인들이 수사에 협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지금 이렇게 증거 인멸에 가까운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당사자들도 문제다라는 건 뭐 기본적인 전제고요. 경찰이 초동 수사가 매우 부족했다, 매우 미진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길게 말씀하십니까? 수사 더럽게 못한다고 하면 될 거. 못하는 사실 건지 안 하는 조심스럽습니다. 건지. 네, 조심스러워서. 조심스럽죠. 네네네. 뭐가 조심스러워요 이게? 아니 수사를 그리고 더럽게 못하는 김경 거지.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출국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임의로 오지 않았다면 또 이게 굉장히 그렇죠. 늦어질 거예요. 근데 경찰 초동 수사의 가장 시작점, 잘못된 시작점은 사실 김경이 외국에 나갔고 출국한 거. 경찰의 설명도 경찰이 이제 수사권 조정 이후에 수사를 맡을 자격이 있는가를 근본적으로 좀 의심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배당이 안 돼서 출국 금지 못 해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본인들이 이미 이런 정도 규모의 수사를 할 프로토콜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자초하는 거나 다름없는 얘기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예를 들면 이게 뭐 저도 검찰 개혁에 동의하는 사람입니다만 동의하는 거 맞습니까? 지금 특수부 좀 수사였다고 조심해야 생각, 할것 특수부 같아서. 수사였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첫날 다 압수수색하고 다 하고 뭐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권력에 있는 피의자들이 그나마 이제 말하자면 위축이 되는 건데, 지금 경찰 수사하는 모습 보세요. 들어오기로 하고 나서 그날 오후에 어제 압수수색 나갔어요. 오후에 나가는 압수수색이 있습니까? 이건 뭡니까? 부랴부랴 나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국하니까. 그러면 이건 뭡니까? 조율이 됐나? 뭔가 협조가 됐나? 뭔가 협의가 됐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한 기자가 지금 말씀을 해서 저도 조금 덜 조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 정도의 프로토콜로 진행이 된다, 이런 프로세스라면 사실 조율됐다라고 기자들은 사실 판단하죠. 왜냐하면 저녁에 들어온다 아니면 뭐 언제 들어온다라고 결정이 되고 보도된 다음에 압수수색을 한다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압수수색 할 때 좀 전화합니다 원래. 아. 저희 갑니다 하고 가요. 그래도 그거 많이들 아침에 그래요. 오전 8시 때 하셔야지. 오후 5시 반에 나가는 압수수색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압수수색 되게 아침 일찍 네. 나가죠. 네. 그래서 출근하고 있으면 이미 막 이렇게 네. 그 들어오기 나가는 시작해야죠. 걸 볼 수 있었고 그랬죠. 그리고 경찰 수사는 보니까 못한다기보다도 안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그렇죠. 계속 들 정도로 동작서가 무슨 커넥션이 있나 그런 의심을 줄 정도로 굉장히 지지부진했어요. 그러니까 동작서 같은 경우에는 의혹이 너무 많이 쏟아져가지고 정리하기가 좀 불가능할 정도인데요.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동작서 같은 경우에는 서울청에도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바로 이 상급 기관에도 보고를 하지 않고 그 자체에서 무마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돌이켜 보면 사실 동작서에서 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수사를 무마하던 시절이 말하자면 민주당 정부 시절이 아닙니다. 그렇죠. 윤석열 정부 때. 윤석열 정부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시절에서 야당 의원을 이렇게 무마를 해준다라는 것이, 이거는 사실 이제 조금 이따 경찰개혁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경찰이 도대체 이게
신뢰할 수 있는 곳인가라고 이게 흔히 걱정하는 암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수사를 하지 않고 묻어버리는 상황이 바로 여기서 좀 목격이 된 거죠. 그게 경찰 출신 국민의힘 소속 의원 그렇죠. 네. 네. 삼선 과, 중진. 네. 네. 이모 씨인가요? 네. 윤핵관까지 가면 이제 모두가 다 아시는 네, 거죠. 네. 예. 그렇게까지 동원을 하게 되는 상황으로 된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어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당시 한겨레 신문을 포함한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내용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서울중앙지법 형사 32부입니다. 류경진 재판장인데요. 그 형사합의 32부의 심리로 열렸고요.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이 결심 공판에서 특검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란과 관련해서 엄벌하지 않는다면 후세에 또 비슷한 친위 쿠데타 세력이 준동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상민 전 장관의 개인 인사도 좀 이야기를 합니다. 법관으로 15년 재직한 법조인이자 그렇죠. 예, 법률 전문가로서 명백히 위헌한 계엄임을 알면서도 가담한 점. 이래서 사안 심각성이 중대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구형을 할 내렸습니다. 때는 최후 예. 진술을 하게 돼 있는데 이상민 전 장관은 최후 진술을 어떻게 했죠? 예. 한터럭도 반성이 보이지 않는 아.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대통령실에 호출된 어느 국무위원도 추후 내란죄 가담 의혹을 받으리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것이고 본인도 저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무엇을 얻겠다고 내란에 가담했다는 건지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특검의 지금까지 수사를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고요.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황망하다. 비상계엄이란 생경하고 믿어지지 않는 얘기를 듣고 놀랍고 혼란스러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지금까지 알려진 CCTV 그리고 공개된 문건과 완전히 배치된 이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걸 보고 막 웃으면서 얘기하고 그랬었잖아요. 건네주고. 아 진짜. 근데 제가 이걸 보면은 법조인으로서 볼 땐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법관으로서 15년간 재직한 법조인인데 이 명백한 위헌 사실, 위법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말도 안 된다. 이게 고의성에 대한 이해거든요. 그러니까 너 이건 고의적이다. 그럼 고의가 인정이 되면 내란 동조 또는 방조 아니 공범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그 검사는 강조한 거고 지금 이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그 고의성에서 이탈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황망하고 인지하지 못했고 갑자기. 너무나도 당황했다. 갑자기 갑작스러웠다. 대통령으로부터 그러니까 얘기를 나는 들었다. 고의성. 그러니까 이게 딱 범죄 사실에서 공범이 되기 위한 구성 요건의 하나를 지금 갖고 싸우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기자님이나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경제사범에서 뭐 사업을 했던 사람들은요 그거에 대해서 무조건 고의성 인정을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 법조인이 이런 위법한 거를 인지하지 못했다 아니면은 뭐 증거 인멸에 도움이 되었다 뭐 이런 것들 그냥 위법성 인정해요. 미필적 고의 이거 아닙니다. 그냥 고의예요. 그리고 이분은 특히 이제 지방에 있다가 KTX를 타고 표를 막 바꾸라고 지시해가지고 KTX를 타고 올라오셨는데. 네. 그러니까 사전 공모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그렇죠.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행동을 같이 하면 그 고의성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배경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냥 뭐 국무위원 아닙니까? 되게 중요한 헌법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해야 될 자리에 있고 그리고 15년 가량의 법조인으로서 이 대응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판단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입증되는 거죠. 이상민 전 장관은 자기는 전혀 모르고 그 자리에 국무회의 자리에 갔다고 하고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가 이거 했을 때 말린 사람 한 명도 없었다고 하고 아니 뭐 초등학교나 중학생 뭐 이런 고등학생이 갑자기 불려 나갔다. 그럼 당황하죠. 이거 뭐지? 이런 상황 무엇인가? 이랬을 땐 고의성 인정이 안 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때 그냥 어른들이 하는 거 따라갔다.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공모가 아니죠. 네, 저는 완전 사실은 다른 상황입니다. 예, 이번 재판 보면서 CCTV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 그렇죠. 예, 예, 원래 왜냐- CCTV 있기 전까지 계속 거짓말을 했었죠. 계속 거짓말을 했는데 지금도 거짓말이지만 그 강도가 좀 약간 누그러진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전 국민이 CCTV에서 본 장면인데 책상 위에 문건이 놓인 것을 봤을 뿐 직접 받은 것은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놓인 것을
우연히 봤다라는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게 이제 예. 멀찌감치 봤는데 단전단수가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나이에 노안도 있을 텐데 그 멀리는 이거 어떻게 보여요? 그게. 근데 더군다나- 원래 노안이면 멀리 있는 게 잘 보입니다. 아니 네. 그것도 뭐 좀 멀리 있어야지. 근데 그걸 다투기 전에 그러니까 그런 이상민의 거짓말을 듣기 전에 예를 들면 국무위원 중에 실제 실행을 한 사람이 지금 특검이 밝혀낸 거 몇 명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맞습니다. 들면 이상민은 개업 논의 직후에 이후에 구체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 내에서의 업무 지시를 개헌과 관련된 지시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본인이 뭐 문건을 책상에서 받건 눈앞에서 받건 받아서 받건 떠나서 어쨌든 개헌이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을 해야겠군 해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특검이 유일하게 국무위원 중에 지금 밝혀낸 사람, 그러니까 혐의로 인정된 사람, 뭐 문체부 산하 한예종도 무슨 뭐 기관을 폐쇄하고 했었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제 그 혐의가 있는데 그거를 뭐 문건을 어떻게 봤냐 이거는 뭐 그 이후의 쟁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엄의 핵심 중에 하나는 언론사 장악이잖아요. 그렇죠. 예, 언론사 장악이고 실제로 그 문건 본인이 놓여 있는 걸 얼핏 봤다라고 하는 그 문건 안에는 그 자정 그러니까 24시라고 써 있습니다. 자정에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육개사죠. 꽃 등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라는 취지의 지시 적혀 있었고 실제로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했고요. 소방청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이 사실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여기 댓글에 15년이 정찰제인가요?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한덕수 전 총리도 15년 뭐 이제 그걸 말하는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그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구형이 됐는데 같은 형량이고요. 실제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21일 1심 선고 이루어집니다. 예. 한덕수 이상민 15년이면 군 이제 말하자면 사령관들은 네. 20년대가 나올 것 같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제 양형 범위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 무기냐 사형이냐. 근데 무기여도 제가 이제 만난 변호사들은 무기여도 다 맞출 수 있다. 사형이오면 뭐 당연히 범위가 넓어지니까 다 맞출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상민도 그렇게 해서 15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 결심 공판이 오늘 또 있지 오늘이죠. 않습니까? 네. 예, 원래 지금- 금요일 날 했는데 예. 또 연기가 또 이게 연장이 돼서 예, 지금 아마 유튜브 앞에 보고 계신 분들은 현장 중계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확인은 못 하고 왔습니다만 9시 20분부터 다시 시작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침대 변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필리버스터다 필리버스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예. 사법 필리버스터 정말 태어나서 처음 봤고요. 너무 당황했어요 저는. 예, 오늘도 아마 늦게까지. 네, 아니 변호사로서 정말 능력 있는 변호사다. 아니면 아. 정말 이거야말로 짜고 치는 것이다라는 혀가 생각이 들 짧아야 정도로. 돼요 일단. 와, 근데 너무 이게 당황했어요. 피고인한테 도움이 되나요? 이런 경우들 있죠. 저희는 사실은 수사관이나 판사나 검사나 너무 친절하면 이거 너 느낌 안 좋다. 아. 들어줄 거 다 들어준다. 들어준다. 마지막에 왜냐면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결과에 대해 의뢰인들은 되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결과가 좋으면 능력 있는 변호사. 그렇죠. 근데 진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 잘 안 나와. 그러면 뭐 했냐 서운하다. 변호사가 실수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좀 결과가 좀 안 좋을 것 같으면 절차나 과정과 전화 받는 거와 서면이 더 애써요. 그게 이제 모든 법조인들이 비슷하다. 이제 수사관들도 이게 좀 안타까운데 이게 좀 제대로 나올 수 없겠다. 기소로 가야 될 것 같다. 뭐 이러면은 정말 잘 들어주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저는 솔직히 직연 판사가 여태까지 만행을 많이 저질렀지만 국민적 분노를 다 받아들이면서 더 이상 물러설 수는 없잖아요. 변호사들이- 저는 예. 사형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변호사들이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직위원이 이렇게 허실실 재판을 진행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할 때 네 피고인 사형입니다. 끝낼 거다. 예. 들어서 밥 드시고 점심 드시고요. 네. 그럴 거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은 너무 옳지 않다. 옳지 않죠. 근데 네. 저는 지금 변호인들이 그 끝나고 나서 유튜브 나와서 하는 방송 보면 이게 아시안컵 한 8강이나 4강에서 시리아랑 한국이랑 축구하고 전반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침대 축구한 시리아는 라커에 들어가서 감독이 뭐라면 야 잘했어 야 이렇게 계속 가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끝나고 나서 그러면 잘못은 침대 축구한 사람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침대 축구를 할 걸 뻔히 예상하면서 그 전술을 격파하지 못하는 검찰이나 이 판사에게 있는 겁니까? 지금 오늘 재판은 윤석열도 이렇게 나오겠죠. 8시간, 뭐 9시간 하겠다고 하겠죠. 그러면 직위원과 특검이 이거를 당연히 뻔히 예상되는 이 상황, 쳐다보면서 국민들만 화가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그래서
어제도 그날도 첫날도 이제 특검이 계속 요구한 거 아닙니까? 소송 지휘를 제대로 해달라고 이걸 강하게 어필을 해서 이걸 못하게 해야죠. 근데 오늘 뭐 어쨌든 또 복장 터지는 상황이 될지 아니면 이제라도 직위원이 이제 더 이상 저 징징거림을 참아주지 않겠다라는 큰 마음을 먹고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소송 지휘인 게 저희는 서면으로 말해요. 네. 법정 그렇죠. 공방은 서면이에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이게 사실 증거조사를 이렇게 15시간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증거조사에 그렇게 할 말이 많으면 서면으로 내세요. 그렇죠. 그리고 공판은 종결해요. 그리고 그럼 참고 서면으로 내세요. 딱 잘라버리죠. 네, 왜냐면 이게 의견 제시잖아요. 그렇죠. 증거 추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그래 저희는 이렇게 시간 끌잖아요. 그거에 대해 성공 보수가 올라가게 돼요, 변호사들은. 네. 이렇게 지금 하면 여기 변호사들 성공 보수 올라갔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성공 보수가 아니라 일단 타임 계산하잖아요. 이거 재판을 타임 계산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뭐 이걸 시간을 끌어주는 거에 성공 보수도 걸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사실. 이게 성공이 안 될 텐데 성공 보수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예를 들어 민사 같은 경우는 제재 처분을 언제 날짜를 이렇게 뭐 비수기 때 영업 정지가 되면 좋거든요. 차라리. 그래서 이걸 한 달만 끊어주시면 이제 비수기가 도래합니다. 그러면 한 달 끌어주는 이런 식으로도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왜 그거에 성공 보수가 생기겠습니까? 쉽지 않기 때문에 성공 보수가 있는 거예요. 소송 지휘가 절대 그냥 서면으로 하세요. 그 종결합니다. 안 받아들이겠습니다. 기각하겠습니다.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네. 시간을 최대한 끌어서 사형을 받도록 하는 것도 성공보수일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면요. 이거 뭐 내란죄 여기서는 이게 재판에 성공 보수 무슨- 문제는 그렇죠. 아니겠지만 성수기 비수기가 있는 네, 것도 아니고 그거는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위원 판사가 너무 이례적으로 봐주는 거다. 이것 자체가 국민적으로 분노,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잖아요. 우리 모두 어떤 판결을 구할지 너무 궁금해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밤을 지새웠어요. 그리고 결론을 안 내줬잖아요. 정말 지난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너무 길바닥에서 맨날 사법부의 결과만 기다리면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또 재현한 겁니다. 이제 구형과 선고가 남았는데 오늘 구형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선고가 나겠죠. 네. 오늘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도 아마 저녁까지는 대기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이미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의 최후 진술만 뭐 1시간 이상이 될 거라고 하니까요. 지금 그렇죠. 말씀드린 거는 서중조사, 그러니까 변호인들이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이 최후 진술해야 하거든요. 그것만 1시간 이상이니까 아마 오늘도 늦어질 것으로. 전두환도 최후 진술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았다고 하던데. 윤석열은 이미 1시간 이상 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1시간 이상. 그리고 윤석열 같은 경우는 혼자 말하는 걸 굉장히 즐겨하던 아주 고약한 성품이 있어서 이것도 아마 이번에도 똑같이 1시간 이상. 근데 그걸 우리가 왜 봐줘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생중계가 안 되면 이렇게까지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그렇죠. 이제 마지막으로 말하자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지금 별의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호인단도 그렇고 할 뭐 다 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러고 나서 자기가 나와서 자기가 했던 플레이에 대한 해석도 자기가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뭐 오늘까지는 뭐 어쨌든 지켜보는데 오전에 재판부가 끊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재판 안 한다 오늘은. 그러면 증거는 말씀하신 대로 통상적인 절차대로 증거는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최후 진술해라. 증거 의견에 대해서 서면으로 이렇게 받아야죠. 하고 네. 끝내야지. 이거를 또 말하자면 한 번 이미 학습을 했는데 또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직위원의 고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죠. 이게 아마 쇼츠로 또 재활용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변호사들이. 예, 그러니까 이하상 변호사 같은 경우는 유튜브 나와서 자기를 스스로 투사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가만 보고 있으면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변호인들이 극우 비즈니스를 좀 하는 거 아니에요? 변론을 한 게 아니라 지금 정치를 하거나 비즈니스를 하는 예, 쇼츠 그런 컨텐츠 만들기. 지금 출마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이분은 자기 유튜브에서 공공원이 뭐 본인의 막 정치적인 이런 얘기 하는데 예. 변호인단이 그렇게까지 하는데 이거 변협이나 이런 데서 징계한다고 했는데 감감무소식이고 감치해야 되네. 감치. 예, 감치 뭐 15일 이거를 참 그 집행해야죠. 네, 맞아요. 예, 출마를 하냐고 여쭤보셨나요? 네. 예, 그 뭐 의외의 질문이어서 그런데 이제 전격적인 공천을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전문가. 예, 전문가이고요. 그 교집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